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두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객체에 대해서, 객체지향의 핵심이 되는 객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또 다른 예를 통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구조화 프로그래밍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조화 프로그래밍은 기능이 중심이라고 그랬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데이터가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노트에서 코드상에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을 그때 설명드렸는데, 하나는 인자가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하나 줄어든다고 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능을 호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이라고 하는 자바가 아니라 객체지향의 그 특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예전 구조화 프로그램 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조건문 없이 똑같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또 다른 예를 들 텐데, 이 예를 통해서 또 다른 특징을 하나, 객체지향의 프로그램의 특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챕터의 주제는 객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여전히 이 객체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결국 변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에서, 특히 자바에서 타입과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끝으로 객체의 생성과 또 이 생성과 관련된 쓰레기 수집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예를 들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구조화 프로그래밍을 비교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의 예로 의자 전쟁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 어떤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재미있고 또 유익한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통해서 객체지향과 기존 구조화 프로그래밍의 또 다른 큰 중요한 차이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팀장이, 그 팀장 밑에 개발자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 중에 철수와 미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수와 미미 중 어느 친구가 더 능력이 있는지, 더 프로그래밍을 잘하는지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스펙을 주고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스펙이 뭐냐 하면은 GUI에 이런 정형화된 도형들이 나오는데, 이 도형을 사용자가 클릭하면 360도 회전하고 각 도형별로 웨이브 사운드를 재생해야 됩니다. 웨이브 사운드. 뭐 도형마다 다른 웨이브 파일을 실행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웨이브 파일을 실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철수는 구조화 프로그래밍 밖에 할 줄 몰라요. 그리고 구조화 프로그래밍을 되게 좋아합니다. 반면에 미미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되게 좋아하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프로그래밍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철수는 이렇게 구현하겠죠. 구현하는데 이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 핵심은 함수니까 이 철수가 작성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개의 함수는 rotate라는 함수랑 play sound라는 함수예요. 우리가 도형을 회전해야 되고 웨이브 파일을 실행시켜야 되니까, 소리를 내야 되니까 그 두 개를 함수로 구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 rotate 함수는 이 내부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도형들을 회전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가정은 다양한 도형들은 조금 그 회전하는 그 알고리즘이 다르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철수는 이 안에 어떻게 구현하냐 그러면 조건문을 써서 구현하겠죠. 그래서 shape num이라고 해서 쉐이프의 종류가 정사각형인지 원인지 삼각형인지 스위치문을 써서 정사각형이면 어떻게, 원이면 어떻게, 삼각형이면 어떻게, 이렇게 구현하게 됩니다.
요 플레이 사운드는 그냥 웨이브 파일만 플레이하면 되니까 그거를 구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팀장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한편 미미는 객체 지향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램 하니까 각 도형들을 객체로 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스퀘어, 서클, 트라이앵글 만들고 각각 로테이트 함수 알고 플레이 사운드 메소드를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중복되는 코드가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제 최종 결론을 보면 그 중복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 1장에서 살펴본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타나죠. 그 특징이 뭐예요? 조건문이 없다는 거예요. 요 구현을 할 때는 조건문이 없습니다. 이 도형이 스퀘어면 스퀘어 맞게, 이 도형이 원이면 원에 맞게, 삼각형이면 삼각형에 맞게 회전하게끔 각각의 알고리즘을 각 객체에 각 클래스에 구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는 전혀 조건문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조건문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렇게 구현을 해서 둘 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팀장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늘 좀 짓궂고 또 짓궂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다 보면 늘 초기 요구사항이 그대로 최종 프로그램까지 유지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고객의 요구사항들이 변할 수 있고 또 개발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스펙을 내가 그거밖에 안 줬나?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뭘 하냐면 도형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도형을 냈어요. 얘는 정형화된 도형이 아니라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도형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우리가 아메바라고 합시다. 그리고 아메바인데 하나 더 둔 게 mp3 파일을 이번에는 플레이해야 된다. 이 아메바 도형을 돌릴 때는 웨이브 파일이 아니라 mp3를 틀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철수는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플레이 사운드만 제시되어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로테이트 함수도 수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스위치가 있었는데 여기에 쭉쭉쭉 가서 아메바가 들어가야 되겠죠. 즉 기능을 추가할 때 기존에 만든 함수의 수정이 불가피했습니다. 또 이제 플레이 사운드는 웨이브를 플레이해야 되는 사운드 말고 mp3를 플레이해야 되니까 여기에 또 이것도 스위치 문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전히 얘도 조건문으로 구현돼요. 물론 얘도 뭐 플레이 웨이브 사운드, 플레이 mp3 이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또 이것을 호출하는 코드에 가면 조건문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조건문 없이 또 이걸 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선. 그런데 미미는 어떻게 했을까요? 미미는 새로운 도형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했습니다. 새로운 클래스, 아메바라는 클래스를 정의해서 얘가 회전될 수 있고 웨이브 파일 대신에 mp3 파일을 플레이할 수 있게끔 코딩을 했어요. 즉 얘는 기존의 이 코드에 대한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이 코드를 그 확장을 한 거죠. 팀장의 요구사항을 추가했는데 기존 코드는 하나도 수정을 안 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프로그램 어딘가에 수정이 됐겠지만 기존에 만들었던 스퀘어, 스퀘어, 서클, 트라이앵글 이 세 개의 클래스는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기능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게 객체 지향에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했더니
틀렸다. 이거는 내가 요구했던 상황이 아니다라고 팀장이 말합니다. 그래서 팀장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아메바는 중심을 클릭했을 때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클릭한 위치에 따라서 그 위치를 중심으로 회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클릭한 위치가 이제는 계산이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돼요. 그래서 클릭한 위치가 필요하니까 이 철수는 이 함수의 서명을 이제 또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x 포인트, y 포인트 두 개의 x 값, y 값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클릭한 위치에 대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x 값과 y 값은 나머지 도형에는 필요 없는 정보예요. 필요 없지만 여전히 계속 만들었던 함수를 수정하고 또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미미는 그와 달리 여전히 아까 그 x와 y 좌표에 영향을 안 받는 스퀘어 그리고 뭐 서클, 트라이앵글은 여전히 수정하지 않고 아메바만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클릭한 좌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정의하고 이 클릭한 위치를 바탕으로 로테이트하는 함수를 수정합니다. 그래서 제출했더니 최종적으로 팀장이 박수를 치면서 미미가 더 잘한다. 미미 훌륭해. 그러면서 약속했던 그 멋진 요 의자를 미미에게 선물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철수는 그 결과를 보고 문제 많다. 제 코드가 더 훌륭해요.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이 코드는 중복이 많다. 처음에 이 코드를 봤을 때 중복이 이런 그런 어떤 그 모습만 봤을 때 실제 코드를 안 보고 설계 결과만 봤을 때 중복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객체지향을 잘 모르니까. 근데 실제 설계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웨이브 파일, 여기에는 mp3에서 여기만 재정의했고 만약 로테이트는 얘네들이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하고 얘는 달라야 되니까 하고 어쨌든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하더라도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코드 중복을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객체지향이 뭐 구조화 프로그램에서 코드 중복이 더 많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으로 모델링 하면서 뭐 아직까지 상속은 잘 설명을 안 드렸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객체지향으로 코드를 잘 설계해 놓으면 그 수정 없이 쉽게 확장할 수 있다. 기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쉽게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객체지향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잘 설계. 객체지향 코드라고 해서 무조건 훌륭한 코드는 아닙니다. 객체지향으로 잘 설계했을 때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때 구조 프로그램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객체지향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백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오히려 코딩해야 되는 양은 객체지향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설계를 해놓고 구조화도 잘 설계해 놓고 객체지향도 잘 설계해 놓은 상태에서 기능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는 객체지향이 훨씬 더 우수할 수 있다. 잘 설계되어 있으면. 구조화가 잘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객체지향이 더 우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자전쟁 예를 뒤로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챕터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객체지향의 핵심이 되는 객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객체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특정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 행위는 현재 상태에 따라서 객체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그 행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일장에 설명드렸듯이 객체의 3대 요소라고 하면 상태, 행위, 식별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식별자는 변수에 해당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객체를 만들 것이고 똑같은 종류의 객체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만든 객체도 여러 번 걸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별자를 가지고 그 객체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는 변수라는 것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객체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상태에 따라서 그 행위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객체로 모델링 할까요? 3장 가면 또 한번 설명드릴 텐데 여기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제가 객체 지향은 뭐가 중심이다? 데이터가 중심이다. 데이터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는 객체로 보통 모델링 할 것입니다. 특히 어떤 것들을 객체로 많이 모델링 하냐면 학생, 문과 같이 실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응용해서 그대로 또는 유사하게 모델링해야 될 때 객체로 모델링하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실세계에 있는 이런 사물들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인식할 때 그 사물의 상태와 또 그 사물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머릿속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물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객체라는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응용해서 모델링해야 되면은 객체로 모델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애완동물 기르는 게임에서 우리가 강아지를 모델링해야 된다? 그럼 객체를 모델링하면 매우 우수하겠죠. 이런 애완동물 게임에서는 강아지를 잘 보살펴야 되겠고 강아지가 그러면 강아지를 내가 어떻게 보살폈는지에 따라서 강아지의 상태들이 달랄 수 있고 그러면 그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뭔가 하고 싶을 때 그 강아지가 뭔가 하고 싶을 때 반응들이 달라질 수 있죠. 이거는 되게 직관적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에 필요한 이런 사물들이 아니더라도 복합 데이터들이 있겠죠. 복합 데이터들. 예를 들면 학사관리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수강 신청도 해야 되겠고 학점 관리도 해야 되니까 교과 정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이 교과 정보에는 교과명이 있고 교과 번호가 있고 대상 학년이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객체로 묶어서 모델링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응용에서 필요한 복합 타입의 데이터들이 있고 복합 타입의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전화번호 같은 게 있다. 그럼 전화번호는 010 3333 7777 이런 번호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그냥 문자열로 유지합시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문자열로 유지하는 것에 비해서 이 각각들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 세 자리에는 010, 01, 6, 몇 가지만 와야 된다. 다른 건 올 수 없다. 얘는 꼭 네 자리여야 된다. 이런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이건 단순히 문자열로 모델링해서는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전화번호부 자체를 텔레폰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객체로 모델링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그 핸드폰 번호와 관련해서 충족시켜야 되는, 유지시켜야 되는 어떤 조건들이 있고 갖춰야 되는 요구사항들이 있고 또 핸드폰 관련해 처리할 때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그러면 핸드폰도 하나의 클래스로 새로운 타입으로 모델링해서 처리하면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는
크게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 이 프로그램에서는 강아지를 모델링해야 된다. 그럼 이 강아지도 하나의 크게는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강아지가 갖고 있어야 되는 값들이 있죠. 상태. 그것이 이제 데이터일 테니까. 그런데 이런 순수 데이터 말고도 이 응용에서 필요한 기능들도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이 기능의 특징에 따라서는 객체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자, 응용에 필요한 기능. 기능 중 어떤 것들을 객체로 모델링하냐. 클래스로 정의해서 객체를 생성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기능인데 인자만 가지고 구현이 가능해요. 그러면 굳이 객체로 모델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sin 30. sin 30은 그냥 30이라는 이 정수값 인자만 가지고 있으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sin 50도를 계산했는지 45도, 90도를 계산했는지 sin 30도를 계산할 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굳이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의 메소드로 정의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한번 제가 1장 때 설명드린 것 같지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제로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의 위치 찾기. 그러니까 애플에서 A라는 문자가 있는지, 있으면 몇 번째 등장하는지, 이게 그 내가 만드는 그 응용에 필요한 기능일 수 있잖아요. 물론 이 기능이 라이브러리에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걸 떠나서 내가 이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봤더니 그러면 요 두 개의 인자 가지고 다 이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과거에 내가 A를 찾았는지, 애플을 갖고 분석을 했는지, 바나나 갖고 분석했는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자만 가지고 함수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도 그냥 객체 지향 모델링하지 않고 함수로 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 인자를 보니까 얘는 원시 타입이지만 원시 타입은 변수가 있을 때 그 변수의 값을 하나만 유지하는 그런 타입을 우리가 원시 타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수, 요건 원시 타입이에요. 10.5 부동소수, 요것도 원시 타입입니다. 근데 애플은 문자열이고요. 이 문자열은 문자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복합 타입입니다. 그러면 복합 타입이면 인자 중에 하나가 복합 타입이면 객체 지향이니까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능을 호출한다는 측면에서 얘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모델링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를 중심으로 A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자가 하나 줄죠. 이게 객체 지향에서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한 함수를 하나로 묶는 그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인자만 가지고 구현이 가능하더라도 만약 인자 중에 복합 타입이 있고 이 복합 타입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호출하는 걸로 이 기능을 모델링할 수 있으면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들이 우리가 어떤 기능이 필요할 때 이 기능의 인자들이 어떤 것들이 와야 되냐, 그리고 이 중에 중심이 되는 인자가 있냐, 그리고 이 중심되는 인자는 복합 타입이냐, 그러면은 그 복합 타입의 메소드로, 그 복합 타입의 함수로 이 기능을 모델링해서 구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인자만 가지고 구현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기억이 필요하면 객체로 모델링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보드 입력. 그러면 scanf 같은 거, 얘는 함수로 모델링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scanf처럼 함수로 모델링했듯이 키보드 입력도 실제 함수로 모델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얘를 그 C++나 자바처럼 스캐너 같은 걸로 모델링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 입력들은 뭘 이용하냐면 버퍼 입력을 처리해요. 그래서 내가 현재 이 처리하는 애는 버퍼의 어디까지를 내가 처리했는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기억하려면 그 기억은 뭐가 돼요? 상태가 돼요. 따라서 어떤 기능이 과거에 된 기억이 필요하면은 그 기능은 객체로 모델링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왜? 이 기억을 그 기능의 상태로 유지해서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만들면은 되게 효과적으로 코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 기능들을 객체 메소드로 모델링했을 때에는 객체의 상태를 활용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활용해야 된다고 해서 꼭 객체의 상태를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apple.index_of_a 하면은 이 객체의 상태를 활용했죠. 객체의 상태는 애플입니다. 그럼 이 애플에 있는 문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를 하지만 이 인덱스 오브를 실행하고 나서 이 애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객체 상태를 활용한다고 해서 객체 상태가 꼭 바뀌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객체의 3대 요소는 상태, 행위, 식별자입니다. 그리고 객체적 프로그램에서는 이 식별자는 이제 변수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정 종류의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는 클래스라는 걸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데이터로 표현되므로 필요한 타입의 멤버 변수를 정의해서 나타나게 되겠고, 행위는 함수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멤버 함수, 다른 말로 더 많이 쓰는 용어가 메소드입니다. 상태와 행위를 클래스라는 하나의 틀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캡슐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에서는 캡슐화 개념에 접근 제어까지 추가하여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클래스만 정의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며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객체를 생성하고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도록 메소드를 실행해 줘야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클래스를 정의하고 관련된 문법들은 다음 챕터 노트 3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객체가 뭔지, 그 객체를 또 생성하는 거, 또 객체를 처리하려면 그 변수 개념을 또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챕터에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객체 행위는 클래스의 메소드로 구현되지만 클래스에 정의된 모든 메소드를 외부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 외부에서 꼭 필요로 하는 메소드들만 접근 제어를 개방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한 클래스에 동일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고, 이를 우리가 다중 정의라고 합니다.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 시스템 아웃 같은 객체에는 다양한 프린트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다중 정의,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버로딩은 컴파일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구분하는 방법은 인자의 개수와 맥에벤스 타입을 고려해서 구분하게 됩니다. 보통 한 종류의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하여 사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생성한 개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고 효율성 때문에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out 객체는 여러 개 생성해서 사용하지 않고 시스템에서 생성해 놓은 객체를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변수 얘기, 또 타입 얘기, 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모든 값은 어떤 특정 자료 유형 또는 타입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어떤 용어가 타입입니다. 이 데이터는 무슨 타입이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런 문자열 타입을 이제 string 타입이라고 할 거고요. 시스템 아웃은 print string 타입이 되겠고, 뭐 10은 int 타입, 10.5는 더블, 또 뭐는 float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타입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타입은 나중에 설명드릴 것 같은데 도메인과 그러니까 그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와 그리고 할 수 있는 연산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int면은 마이너스 2에서 8에서 2에 7까지 이런 범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도메인이 되겠고, 정수 가지고는 뭐 우리가 덧셈, 뺄셈, 사칙 연산 할 수 있고, 뭐 나머지 연산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잘 이제 각 타입마다 알아야 내가 그 타입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특정 데이터는 보통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데이터 값은 프로그램 실행 동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가 변수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것은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곳을 우리가 변수라고 그래요. 값을 저장하는 곳. 그리고 실제 프로그래밍에서 값이 저장되는 곳은 메모리, 주기억 장치가 되겠죠. 그리고 각 값마다 필요한 공간이 다릅니다. 토끼를 위한 공간하고 코끼리를 위한 공간이 다르듯이 int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과 double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과 또 string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 학생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들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에는 그 변수의 타입 정보를 주어야 되겠고, 또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값들을 접근해야 되니까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rabbit 하면은 이 rabbit을, 이 토끼를 계속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 정보와 이름이 줘야 된다. 변수는 이렇게 변수의 선언은 자바에서의 변수의 선언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C나 C++에 사용한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타입 이름과 변수 이름, 타입과 변수 이름이 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초기값을 주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int age equals 18. 그러면 요 안에 18이라는 값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요 컵의 이름이 ag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자바에서의 변수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C and C++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타입에 대해서 매우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여기가 age가 있는데 age의 이퀄이 5.5. 그러면 얘는 정수 타입인데 부동소수를 대입하려고 그랬죠. 그러면 C에서는 이것이 에러가 아니라 뭐 워닝 레벨에 따라서는 워닝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 자체가 문법 오류예요. 문법 오류. 물론 그 최신 그 C++에서 이런 식으로 쓰면 요거는 에러를 줍니다. 그래서 C++도 조금은 이제 강건성들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의 사용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합니다. 이렇게 age 쓰고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요. 이건 문법적으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를 사용했다. 라서 문법 오류를 줍니다. 그런데 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더라도 에러를 주지 않습니다. 또 워닝 레벨에 따라서 이제 워닝을 주기도 하는데 이제 문법적으로 오류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제가 처음부터 1점부터 설명드렸지만
자바는 뭐를 중시해요? 강건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자바는 타입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의 사용에 대해서도 엄격하다. 문법 오류를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과 변수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 변수 이름을 우리는 그 프로그래밍에서는 식별자라고 그래요. 식별자, identifier. 마치 객체의 3대 요소 했을 때 그 identifier이긴 한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프로그래머가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이는 것들도 다 이제 통틀어서 식별자라고 합니다. 식별자.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 어떤 것들에 이름 붙이냐 하면은 변수 이름, 클래스 이름, 메소드 이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독성이 있도록 의미 있는 이름들을 붙여서 프로그래밍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붙일 때 문법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C++에 배운 것과 큰 차이는 없어요. 영문자, 숫자, 밑줄 문자를 쓸 수 있고 최근에 와서 자바에서는 달러 기호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는 굳이 여러분들이 쓸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영문자하고 숫자만 가지고 식별자들을 명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밑줄 문자를 중간에 쓰는 거는 괜찮아요. 중간에 뭐 get name 이렇게 쓰는 건 괜찮은데 이것도 또 거의 이렇게 쓰진 않고 그냥 이렇게 많이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별자를 명명할 때 이름을 지을 때 식별자 이름을 지을 때 자바에서는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이름을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영문자와 숫자만 쓸 수 있고 영문자 숫자 쓸 때 숫자가 앞에 올 수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룰은 C++하고 차이가 없고요. 뭐 중간에 공명 문자가 있을 수 없고 자바 키워드를 쓸 수 없고 대소문자 구분할 수 없다. 이거는 뭐 기존 C++하고 동일한 것이고요. 이런 문법들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컴파일러 입장이 돼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은 컴파일러가 그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해석을 해서 자바를 바이트 코드로 또는 C는 기계어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바꿀 때 모호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힘든 거죠. 해석하기가. 뭐 10이 다 있으면 그건 조금 좀 다른 것 같은데 화이트 마이너스 박스면 요 마이너스를 화이트 식별자 빼기 박스로 인식하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부분의 그 문법,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은 컴파일러를 입장을 생각해보고 그것의 용도를 생각해보면 아주 복잡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C++처럼 문법이 매우 복잡한 그런 언어도 있지만 자바는 비교적 심플한 문법이 심플한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이 어려워서 자바를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법들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컴파일러 입장이 돼서 그 용도를 생각해 보면 문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여러 번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문법이 몸에 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법을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식별자는 이 식별자의 규칙을 이해하는 것보다 식별자의 종류에 따라서 통일성 있게 이름을 짓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meaningful name을 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변수를
잘 나타내는 이름, 그 함수를 잘 나타내는 이름, 그 상수를 잘 나타내는 이름, 그 클래스를 잘 나타내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관례를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바에서는, 특히 자바에서는 식별자의 형태만 보면 이것이 어떤 종류의 식별자인지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례를 만약 안 지킨다 그러면 채점할 때, 과제 채점할 때 감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이름은 크게 4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한다. 변수와 메소드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한다. 상수 이름은 모두 대문자로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클래스나 변수나 메소드 이름을 짓는데 영어 단어를 하나만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이용해야 되면 각 단어별로 이제 낙타 케이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만 대문자로, 물론 클래스 이름은 첫 문자가 대문자야 되겠고, 변수와 메소드 이름은 첫 문자가 소문자고, 2개의 단어 get과 name이라는 단어 쓰면 두 번째 단어의 첫 번째 문자가 대문자로 쓰여지는, 이걸 우리가 낙타 표기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낙타 표기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별자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 관례를 따르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변수와 메소드 이름이 모두 소문자니까 구분이 안 되지 않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메소드 이름은 항상 뒤에 뭐가 오냐면 가로가 와요. 그래서 who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면 이 이름은 정의할 때와 어디 와요? 선언할 때, 호출할 때 올 수 있는데 다 이름 뒤에 가로가 옵니다. 그래서 메소드 이름과 변수 이름은 소문자로 이용해서 낙타 표기법을 써도 충분히 구분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메소드 이름은 동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변수 이름은 주로 명사들만 가지고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만 보더라도 얘가 함수인지 또 변수인지 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이름은 어떻게 짓냐면은 반환 타입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값을 설명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반환 타입이 없다, 보이드다, 그러면 그 메소드가 하는 일을 잘 설명하도록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메소드 이름은 죄송합니다. 동사, 명사 형태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동사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설명을 해야 되니까 동사를 쓰긴 쓰되 동사와 명사를 결합했습니다. get name, 이름을 가지고 와라. compute shipping price, 배송료를 계산한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verb noun form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변수의 경우에, 변수 중에 이제 복합 타입의 경우에는 종종 이렇게 복수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students. 그래서 복수를 써서 우리가 얘는 복합 타입이구나, 값을 하나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 유지하는 거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끔 씁니다. 이 노트 되게 중요해요. 아직까지 이것을 요번에 만약에 처음 들어보셨다 그러면은 한번 다시 새겨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 규칙들을 따를 수 있게 하고, 이거는 자바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언어에서도 이 관례를 따라 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식별자를 설명드렸을 때 자바 키워드는 식별자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면 자바 키워드에는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여기서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C와 C++를 배웠으면은 많이 익숙한 키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맨 첫 줄에 있는 키워드 8개가 있는데 이것은 자바에 있는 8개의 원시 타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 4개가 정수 타입이에요.
그리고 요 두 개가 부동소수 타입. 그리고 캐릭터는 아실 거고, 그리고 논리형, 불리언. 그 C++에서는 불수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new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C and C++에도 new delete가 있었으니까 이해하실 거고, 객체를 생성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요 줄에 있는 거, 요 줄에 있는 거는 주로 클래스, 열거형, 또 자바에만 있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상속할 때 쓰고요. 그리고 요건 추상 클래스나 추상 메소드 뭐 그런 겁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문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반복문에 쓰이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반복문에 쓰이는 것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있는데 얘는 예외 처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리언과 연관된 true, false 값. 그리고 이제 참조 타입, 자바엔 참조 타입이 있는데 그거가 아무것도 안 가리킨다고 쓸 때 null. 그리고 요 두 개는 안 써요. reserve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이 const 대신에 final이라는 키워드를 좀 써요. 그리고 static이라는 키워드 쓰고 요거는 되게 특수한 키워드들이어서 많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뭐 많이 안 쓰일 거고, 그 다음에 요 10개가 있는데 요거는 요 모듈에서 모듈이 사용될 때만 사용이 되는 아주 특수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보면 요 첫 번째 8개, 그 다음에 요 줄을 좀 이제 집중적으로 배우셔야 되는 거고, 요 부분은 다 이해하실 거고, 또 요 부분도 요 예외 처리도 C++의 예외 처리를 잘 아시는 분은 또 충분히 뭔지 뭐 finally 같은 건 좀 그렇지만 throw, try, catch 요거는 뭐 C++도 그런 형태로 예외 처리하니까 좀 익숙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rue, fal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ar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C++의 오토와 비슷한 건데 요 bar는 키워드 목록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특이하게도.